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같은 산업 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말하죠. 전 세계가 AI와 반도체 기술 경쟁이 돈의 전쟁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 기업만 뒤처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 논란도 상당하죠. AI 산업 육성이냐 특혜냐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금산분리 완화, 다양한 쟁점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한양대 경제금융대 원대식 겸임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또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자, 금산분리 사실 때마다 완화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금산분리의 태동 때부터 한번 돌이켜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재벌 기업이 되겠죠. 재벌 기업이 금융을 일종의 사금고화하는 것들을 좀 막고자 그런 취지로 도입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 군사정부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도입이 됐던 거죠. 금산분리가 1960년대 재벌의 그 은행 장악을 이제 끊으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1982년도에 은행법을 개정해서 제도화를 시켜봤어요. 그 핵심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국민 예금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제 금융 시스템이 한 집단의 의사결정에 휘둘리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산업 환경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네. 이 금산분리에 대해서 자꾸 완화냐 또 통제냐 그러다가 또 우리가 또 IMF도 겪고 나서 이게 좀 강화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투자 규모가 훨씬 크고 또 자금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달할 필요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 금융 구조만으로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자금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그 자금 속도, 그러니까 빨리 투입해야 되는 이 속도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현실적 요구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첨단 산업에 한해서 부분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금산분리 취지는 뭐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 금융 위험이라는 게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또 한 번 문을 넓히면 이게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좀 완화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또 새로운 산업 환경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큰 원칙은 유지하되 첨단 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조건부 정밀 조정은 좀 사회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5%까지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6에서 25%까지는 FRB 승인을 받아야 돼요. 소유가. 그다음에 그 이상, 예를 들어 25% 이상은 소유하고, 또 소유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자기가 이제 지배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 지배력 행사하는 것까지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했죠. 5%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우리 이제 4%까지인데 지방은행하고 인터넷은좀 다르지만, 또 6에서 25%까지는 소유를 FRB 승인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5% 이상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라든지 지배력 행사까지도 허용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이나 일본은 뭐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냥 삼성그룹이 네, 삼성은행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지금 금산분리에 우리가 정확하게 쉽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방금 이제 원대식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금산분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을 지금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는 이제 경제 성장이 좀 침체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기술 주도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기술 주도의 성장은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이제 리스크 머니라고 해서 또 위험한 돈이 자금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좀 투자, 그러니까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는 자금들이 모이는 어떤 그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기존처럼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서는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우리가 금산분리의 원래 취지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거의 은행 그 중심적인 그러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자금은 대부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자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업들이 이 은행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금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실패가 되면은 사실 예금자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러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오래돼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죠.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좀 시간이 좀 지났다가 다시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이슈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면은 97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그 당시 또 금산분리를 강화를 하는 그런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재벌들이 금융사를 좀 사금고화하는 형태로 쓰다가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은행까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2021년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큰 기업들이 저축은행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그 대출을 이제 예금을 받은 거를 전부 다 PF 부실 대출을 이제 한 상황이었죠. 그때 네. 우리가 보면은 16곳이 동시에 영업 정지를 당했고 예금자들이 20조 원을 날렸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 자체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에 미국도 이 금산 분리 완화를 이제 그 산업이 은행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완화를 시켰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오히려 강화시켰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드 프랭크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은행의 자기 매매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굉장히 규제를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추세에서 지금 우리가 금산분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산분리 완화에 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토를 좀 해보자라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도 그런 거죠. 이렇게 특정 기업의 제한이나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아시다시피 AI는 그 자금 자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의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 자금이 특정 기업에다 전부 다 자금이 몰리는 거,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자금이 조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금산분리의 목적 자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서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방금 네. 얘기한 것처럼 그 은행 대출 그 기반에서 사실은 지금 이러한 리스크한 거를 테이크를 해야 되는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금산분리를 완전히 완화시키면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투자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하는 걸 허용을 해줄 것인가, 해주되 얼마만큼의 규제를 같이 갖고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노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금산분리라는 거는 이제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금산분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근거법들이 여러 가지가 네. 있죠. 뭐 지주회사법도 있고 공정거래법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말이죠. 그 법 체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앞서 삼성그룹 안에 삼성은행은 없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정말 이제 은산분리의 영역이죠. 그래서 은행법이나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서 이제 은행은 그 비금융 산업을 말씀하신 대로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끔 정확히 막아놓고 있고 사실 지금 이슈에서는 사실 은산분리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가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오늘 있는 또 앞서 나왔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 아닙니다. 그런 약간 우려가 있고 또 당연히 논의할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도드 프랭크법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은행과 비금융은 정말 명확하게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은행은 수신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데 또 삼성이 그러면은 금융기관이 아예 없냐? 삼성생명이 지금 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관이고 삼성화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아닌 그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죠. 다만 이제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이제 그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이 갖고 있는 비금융 그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너무 그렇게 지배력을 마음대로 행사하지는 못하게 막고 있는 거고요. 또 나머지 그 업권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그 보유 비중을 제한한다든지 또는 건전성 규제를 통해서 조금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게 그 더 이상은 그러면 이제 금산분리 제도가 필요 없어졌느냐? 우리가 이제 그 옛날 개발 독재 시대를 다 벗어났으니 우리가 경제 성장도 충분히 이뤘고 사회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됐으니 네. 이 제도가 필요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본 조달을 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자본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냐? 그 투자자들한테 어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제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이 정도의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다. 수익성이 있는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뭐 국내 자금이든 해외 자금이든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 환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반도체 정말 잘하고 있다. 또 특정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없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신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해외 투자자들이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면 누가 다 가져가느냐. 지배권은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 지분율은 낮은 특정 지배주주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고 항상 그 일반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문제라든지 네. 또는 크게는 정경유착 문제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이거는 우리가 이 자금을 태울 정도의 신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걸 대표하는 말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과연 이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기준 2위고요. 네. 400조 회사입니다. 네. 그 400조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 전혀 못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회사가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로 뭐 얼마나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도저히 자금 조달이 안 된다 이런 결론 끝에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만 좀 한마디 더 지금 미국의 은산분리, 금산분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금산분리, 은산분리인데 미국은 그 업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드 프랭크법이나 글래스-스티컬법이나 그 그램 리치 이런 것들이 은행이 이게 CB와 IB를 같이 하냐 분리시키냐 이런 거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금산분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도 한번 조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권을 재벌이 갖냐 안 갖냐 이걸 이제 금산분리냐 완화냐 이거를 보고 있는데 미국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업무를 분리시키냐 아니면 CIB로 만들 것이냐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드 프랭크법도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그걸 좀 분리시키자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개념과 금산분리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금산분리 개념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 정의를 조금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노종환 변호사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금산분리가 우리 도입된 지 40년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금산분리의 취지 자체는 그런 금융 자본까지 산업에 집중돼서 어떤 재벌 특혜, 재벌 집중의 현상을 좀 막고자 도입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산분리가 도입된 이후에 그러면 그 재벌 집중 구조가 그럼 완화됐냐? 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도 의문부가 붙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산분리가 그럼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금산분리가 어떻게 보면 한계를 그냥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금산분리를 완화를 한들 그럼 뭐가 그러면 더 대기업 집중이 더 심하게 일어날까?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들어서 네. 변호사님 말씀드리면서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얼마 전에 대한상인 최태원 회장께서도 같은 취지로 그간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다고 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나 지배력 집중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느냐,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게 과연 그 금산분리 사실 그 이슈는 그 지배력 집중이나 경제력 집중으로 가면은 금산분리 이슈보다는 어떤 우리 대기업 집단에 대한 어떤 규제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정거래법, 뭐 대기업 집단에 대한 뭐 공시대상 기업 집단이나 상출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 차원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과연 실효성이 없었던 게 그 제도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해서 그간 얼마나 많이 또 완화가 되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잘 작동이 됐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요.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지주회사 체제에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자회사 손자회사 비율을 비상장사는 50%까지 그리고 상장사는 30%까지 해서 과거 20% 40%보다 10%씩 올렸는데요. 네. 근데 또 기존에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편입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K 스퀘어도 SK 하이닉스 지분이 20%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딱 그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 지분만 가지고 SK부터 또 최태원 회장까지 완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제도 자체가 원래 그런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초 지주회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그런 소유 지분율 규제를 그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발휘할 수 있게끔 올렸어야죠.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가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끔 굉장히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가 자금 조달을 못하게 막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개발독재 시대부터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경제 의존도 다 우리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경제 성장 못하는 구조 아니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허용해 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IMF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2008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더 어느 정도 그 어떤 위험의 타격이 더 컸고 이런 게 있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런 것들은 두자라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자본 조달을 못한다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일종의 반도체 분야에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산업이 됐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천억 달러, 우리 한화로 한 700조 원 규모를 투입을 해서 AI 인프라를 이제 짓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례지만 뭐 조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 100조 단위의 막 그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이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게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 요것 때문에 지금 특례를 만들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자본의 흐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뭐 자금이 집중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네.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을 일정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AI 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투자 경쟁은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공공 민간 협력 뭐 다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 부분은 우리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 이슈가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방법의 이제 문제인 거죠. 금방 말씀하신 대규모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다라고 네. 봐야 되고요. 사실 글로벌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투명성, 감독 전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그 미국의 칩스 액트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는 52조 원을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가 돼서 지원하는 거예요. 칩섹트는 반도체 칩법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네. 75%를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이 너무 많이 벌면은 정부가 가져간다는 이제 의도로 그 조항을 붙여놓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일본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TSMC 구마모토 그 합작회사 공장 만드는 것도 정부가 4.7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자금 조달할 때. 근데 JASM이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지분 구조와 재무제표를 전부 다 100% 다 공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의 우리
그 테마섹 홀딩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러니까 국부펀드. 국부펀드의 일종인데 우리가 네. 뭐 GRC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제 테마별로 한 4가지 정도 테마를 정해가지고 투자하는 네. 거를 정한 테마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국부펀드죠. 근데 CEO부터 시작해서 투자 내역까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지금 특히 반도체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거의 집중이 돼 있는 상태고 다른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GP처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모으게 하는 거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회사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장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GP로 한다는 뜻은 뭐 사모펀드든 어쨌든 자산 운용을 하는 거니까 금융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산분리 완화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금산분리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이슈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초점 자체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 밑에다가 비상장 형태의 그 GP가 운용하는 펀드를 하나 만들겠다, 투자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CBC 같은 형태도 방법론적으로 완화시킬 주거나 이런 방법들이 되게 많을 텐데 사실 이거는 뭐 이것도 또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대규모 600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외국 자본 또 끌어들이겠다.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네. 서 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특례 규정에 특례를 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디벨롭이 될 것인지에 네. 대한 부분들 미리 얘기를 해주셔서 네, 통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지금 반도체 부분에 특례 규정을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는 아까 예를 든 지주회사, 증손회사에 대한 100% 출자해야 된다는 규정을 좀 완화시킨다. 여기 이제 금융리스사들을 둬서 대단위의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을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대신할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은 뭐 SK하이닉스는 그 리스하는 형태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감당한다. 이제 이런 형태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폭넓게 보면 일종의 금산분리가 되는 거고 금융지주회사 강제 규정에 대한 좀 완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방법은 대규모 투자를 그런 식으로 좀 완화시킨 규정을 통해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 찬반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은 그거 아니어도 대규모 투자금 도입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교수님 의견 먼저 듣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서 교수님도 미국의 칩스법 얘기는 527억 달러 이제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 76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칩스법이 따라가니까 이제 민간 자본 들어가서 지금 한 300조 정도가 붙었다라 되고 TSMC나 인텔, 뭐 삼성전자 이런데 공장 건설비만 해도 한 30에서 50조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리스 이런 게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죠, 사실은. 지금 필요한 자금이 600조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600조가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리스 회사를 활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금산분리 이슈하고 상관없이도 아까 말씀하신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뭐 PEF를 통한다든지 그래서 자금 조달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왜 그럼 금산분리를 내세웠을까 이렇게 쭉 보면 네. 이게 뭐 지배구조를 좀 조정해 보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SK 이제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이렇게 리스사가 이제 한다 그래도 그 600조를 중에서 일부를 감당한데도 얼마나 감당하게 우리나라 리스 회사 제가 이제 감독을 해서 리스 회사 담당해 봤는데 끼케야 뭐 규모가 몇 조 단위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 그 규모를 얼마나 키울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렇죠? 아무리 SK 그룹의 리스 회사를 할지라도 저희가 펀드레이징 할 수 있는 캐파가 과연 하이닉스의 니즈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속도, 자금의 속도 있잖아요. 빨리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하려면 채권 발행하고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마중 빨리 투자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투자들은 추후받겠다. 뭐 이런 의도라면 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그 문제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변호사님 말씀 듣고 제가 그 다음 질문할게요.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AI나 반도체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 또 저도 아직은 젊으니까 네. 대한민국이 새로운 경제 모델,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또 그게 우리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유관 산업이 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 산업이 제대로 발전해서 새로운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데에는 정말 아무도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네. 결국엔 자금 조달의 방식의 문제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같은 구조라면 과연 일반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형태는 SPC라는 SK 하이닉스의 SPC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도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대출 형태로도 또 채권 형태로도 투자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네. 되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대여. 금융리스 형태로 대여한다는 대여해주겠죠. 것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SPC가 얻는 수익은 SK 하이닉스로부터 받는 금융리스료 결국에 이자 수익이죠. 그게 네. 아마 핵심 수입원일 겁니다. 네. 근데 그럼 보면 뭐냐면 그 대규모 공장 정말 우리나라 GDP가 실질 GDP가 한 1,300조고 뭐 코스피 시가총액이 다 3,300조인데 그 중에 막 7, 800조라는 굉장히 대규모 자금을 거의 사실상 몰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 위험은 그 SPC에 투자한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자금 조달한 기관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에 따른 수익은 고정적인 금융 리스료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익이 난 경우 그거를 환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과 그 위험을 부담한 거에 따른 어떤 대가 그게 어느 정도 비례성이 맞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온 안만 보면은 저는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수장이라면 이걸 내가 왜 이런 방식으로는 투자하는 거는 내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어떤 대가가 전혀 비례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지금 정책금융기관이나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일단 하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 중에는 왜 안 되는 걸까? 왜 일반적인 자본 조달을 통해서는 전혀 시도를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 결국엔 SK 하이닉스의 잉여금이 모자르면 유상증자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SK 스퀘어를 비롯해서 나머지 주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자본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SK 스퀘어도 사실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당연히 규모가 훨씬 작은 회사니까 네. 자본 조달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또 SK 스퀘어도 자본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SK도 다시 이제 SK 스퀘어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가장 최종적이라기보다는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 SK인데 그럼 SK도 자본 조달하려고 하면은 누가 참여해야 되냐? 최태원 회장이 참여를 해야 돼요. 17%를 갖고 있는 최태원 회장이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으면 본인도 그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를테면 얼마 전에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 페이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정말 새로운 또 그 AI 시대나 그 새로운 금융에 맞춰서 또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의 그 이해진 의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고작 3%,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했지만 뭐 지분으로 회사를 경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회사의 사업에 투자가 필요하면 내 지분이 기꺼이 낮아지더라도 그거에 응하면서 나는 해왔다 이런 식으로 밝혔고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등 의결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젠슨왕의 지분이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이고 그래야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자본 조달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본인의 지분율이나 지배력은 상수로 두고 그거는 건드릴 수 없으니 근데 우리가 자금 조달은 해야 되고 굉장한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이 산업을 일으켜야 돼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기에 네. 따른 수익만 이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지금 이 금산분리 완화
특례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시각을 갖고 이제 바라볼 저의 수밖에 의견인데 없다. 뭐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 집중 시켜주고 지배력 집중 시켜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성장을 해 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런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어느 정도 우리도 경제 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배구조라는 잣대를 벗어 약간 이제 떼서 보면 대규모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금융 리스라는 방식은 사실 리스크를 적절히 해칭을 하면서 실질적인 설비 투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질문드린 반도체 분야가 이제 네. 상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뭐 네.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 많이 있지 않냐, 다른 식으로 증자할 수 있지 않냐, 뭐 하지만 사실 경영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을 하는 거는 네. 본능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 중에 하나죠. 네. 그 이제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핵심이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얘기한 유상증자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고, 네.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유상증자했을 때는 무조건 주주의 비율이 희석될 수 없죠. 가치 자체가 희석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장 클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SK가 제안하는 형태 여기에 정부가 약간 완화된 그런 답변을 한 거 이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제 네. 다른 얘기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사실 자금 조달할 때 가장 신속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구조 자체를 보면 법인 구조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보면은 이제 비상장 증손 회사 형태란 말이에요. 네. 이게 비상장이라는 거는 공시 의무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분 구조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누가 얼마만큼 가져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재무제표 이것도 최소 공시예요. 그러니까 상장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분기별 실적 자체도 모르고 결국은 거래 내역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스 수수료 그러니까 GP 수수료 이거 계산 뭐 150조 만약에 이제 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600조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운용할 때 연 7,500억 정도가 사실은 수익으로 들어와요. 이게 전부 다 SK 하이닉스의 그 GP 형태로 만든 펀드의 수수료로 본인 SK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보수도 사실 어떻게 되는지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전혀 모른단 그럼 말이에요. 만약에 배당이나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라거나 네, 그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제가- 것들을 이제 공개 제도를 좀 개선한다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투명-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투명성과 저는 감독이 확실하게 그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 이제 금산 분리의 그 전체적인 틀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네. 되면은 왜냐면 독립적으로 그 운용을 하게끔 하고 이를 GP의 운용 그 펀드 매니저들도 독립적으로 그게 이제 그 뽑고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은 정부가 지금 이 구조에는 LP의 역할을 돈을 대주는 역할인데요. 돈만 대주고 경영 참여를 전혀 못 해요. 본인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랑 별도로 운용을 하게 한다던가 그다음에 모든 정보들은 100%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그 테마색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정보 공시는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독도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금융회사들에 준하는 그 정도의 공시와 감독 투명성,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이사 제도도 굉장히 외부에서 감시 감독하는 제도도 확실하게 만들고 네.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그냥 펀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기업이 네. 이제 리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나 이런 거 다 리스로 하거든요. 네, 그렇죠. 리스를 항공사가 하면 대표적이죠. 네, 일단 초기에 자기 자본 안 들겠죠. 대규모 단위 자본이 안 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세금 공제가 돼요. 그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득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그 이익 구조를 비상장 회사인 자회사가 가져갔을 때 그럼 이 일종의 법인이익이 한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우려는 있는데 이제 사실 비상장 회사를 그 상장 회사에 준해서 공시나 뭐 이렇게 그 의무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그 불특정 다수의 여러 주주들의 경우는 뭐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하지만 특정 주주 몇 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49명 이하는 공모펀드의 하나여서 여러 가지 그 규제가 강하지만 그래서 이제 리스를 통해서 기업은 자금 조달 측면도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세이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갑자기 그 거대 담론인 금산분리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커졌는데 사실은 지금 그 SK가 추구하는 게 금산분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게 정말 금산분리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자금 조달이나 비용 측면을 고려했을 때 좀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물꼬를 터달라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배당 규정, 공개 공시 네.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적인 어떤 이사 제도 이런 것들이 담보된다면 그 조건 하에서는 어느 정도 특례 규정 동의하세요? 노 변호사님.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지금 펀드 말씀을 조금 잘 하셨는데 구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된다면 그리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반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GP가 하이닉스가 되고 LP로 이제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근데 그 자금을 다시 GP가 운영하는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건 사실 펀드 개념에서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고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결국에는 금융리스 형태로 SPC가 공장을 지으면 그걸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의 모회사가 될 SK 하이닉스에 대여하는 건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지금은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우리 법이 이미 그 금산불이나 이런 이슈 차원이 아니라요 건전성 차원에서 여신 전문업을 하는 회사가 본인의 모회사에게 본인의 최대 주주에게 50% 이상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근데 지금 이걸 그게 그냥 금전 대여가 아니라 시설 대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50%로 증손회사에 대한 그 지분 확보 규정을 그거 낮춰준다면 별개로- 거기 저쪽 되네요? 그것과 별개로 여전법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자금으로 전체 100% 다 공장을 지어서 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SPC가 SK 하이닉스의 자금 대여를 100%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주회사 규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논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회사 건전성 차원에서 갖고 있는 규제도 풀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풀어줘 이거밖에 방법이 없냐.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연 설명하면 네. 여전법상 그 일종의 편중 리스크 있잖아요. 자산이 100조를 갖고 있어요. 이 100조를 어느 한 기업에 몇 % 이상 대출하거나 이렇게 리스할 수 없는데 이걸 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워낙 거대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리스 회사가 자기 자본을 자기 자산 가지고 전부 다 이쪽에 투자했다. 그럼 이제 편중 리스크, 컨센트레이션 리스크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SK가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망하면 망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굉장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키면서 그 리스를 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이게 뭐 글로벌 빅테크들은 규제 이런 거 없이 투자하는데 우리만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글로벌 이렇게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이런 경우에는 그 공적 자금이 안 들어가요. 민간 그냥 자금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사실은 아마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은 사실 뭐 민간 돈으로 하는 거에 별도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은 리스크는 전부 다 국민들과 정부가 쉐어를 하고 네. 이익은 이제 실패하면은 이제 리스크를 다 이쪽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성공했을 때 이익과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물론 국민 경제 성장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게 잘 됐을 때 거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기여도는 물론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업이 SK가 다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 시각으로 보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좀 정리를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 기업들이 너무 리스크 테이크를 안 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국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기술 주도의
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제시를 하면서 리스크는 본인들이 전혀 지지 않고 리스크는 전부 다 정부와 국민들과 우리 다 같이 지대. 그럼 뭐 이게 우리가 좀 필요한 이익은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고 하는 구조로 보여요 지금. 네. 참고로 이번에 특례 규정이 적용받으려면 네. 지방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가 조건들이 네, 붙긴 네, 합니다. 네.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네. 이제 그런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골자안만 나온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네, 네. 디테일한 상황들이 나와야 이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분리 입장에서만 봤는데 반대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 가질 수 없다. 이거를 완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15%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하고는 확실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기관이고 어느 정도 당연히 대출이나 채권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므로 지금 정도의 그 틀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거를 풀어주는 걸 과연 그 은행들은 원할지 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들은 원할지 그리고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괜찮고 또 이렇게 자꾸 투자가 요구되는 시대 또 투자가 요구되는 시기 또 경제적으로 호황인 시기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가 항상 문제고 위기는 잠깐인데 그 여파나 타격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금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투자가 정말 전혀 안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규제는 최소 필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두 분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가 뭐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내놨더라고요. 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KIC라는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있죠. 네. 거기서 운영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걸 국부펀드라고 볼 수 있지만 투자 분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뭐 외환자산 운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치중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모험 자본 성격의 국부펀드는 아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테마셋 같은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서 국부펀드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되고 그거가 이제 어떤 펀드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 국부 펀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첨단 산업 또 스타트업들을 갖다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뭐 서약 개미들 그래서 전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회사들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은 이제 수익을 쫓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엄청난 그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이제 해외에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일에 한국에 투자돼서 한국의 산업을 견인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면 국가 경제도 발전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실도 국민들이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뭐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서 이 국부 펀드를 통해서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된다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국부펀드의 뭐 성공 사례들은 좀 있는 편이죠. 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서 리스크머니 공급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내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기업들에게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은 물론 있지만, 네. 근데 이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또 장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자본시장이 사실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식이 그게 없잖아요. 만기가 없잖아요.
완전 장기 투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식시장 형태를 보면은 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이 트레이딩 형태에 이게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저는 정부가 국부펀드한테 이게 이제 싱가포르의 테마색 홀딩스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정확하게 테마를 어디에 투자할 것이고 거기에 또 당연하게 의무 사항들도 다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데가 지방 투자 전부 다 하도록 돼 있고 네. ESG 지원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국부펀드는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와 20년 전에 재계 순위를 비교해 봤더니요. 1위부터 4위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이 4대 그룹 체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넘나드는 기업들, 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이런 혁신 기업들이 왜 한국에서는 나오지 못할까? 산업의 젖줄인 금융은 여기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금산분리의 찬반을 논하는 데 있어서 저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